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한 번쯤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책 한 권 남기지 않았고 제자에게도 정답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결국은 국가에 의해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왜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는 성인이 아니었고 영웅도 아니었으며 혁명가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아테네 시민 소크라테스의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정말로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시지요.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책상 앞에 앉아있던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시장, 거리, 체육관, 연회 자리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말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했고 해상 패권을 장악했으며 민주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몰랐고 시민들은 자유를 말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귀족도 아니었고 부유한 상인도 아니었으며 정치 권력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석공, 어머니는 산파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출신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산파가 아기를 직접 낳지 않듯 소크라테스는 생각을 낳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당시 아테네에서는 꽤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아테네는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는 정의를 안다고 말했고 장군은 용기를 안다고 말했으며 시민은 민주주의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의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거듭될수록 말은 엉키고 논리는 무너지고 결국 분노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누군가 아주 차분하게 질문할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아테네 시민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르치지 않았고 설교하지 않았으며 정답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토록 조용한 질문이 왜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테네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던 도시였습니다. 왕이 아닌 시민이 나라를 이끌었고 귀족이 아니라 다수의 판단이 법이 되는 곳이었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원형이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자유롭고 이상적인 민주정의 모습은 당시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중반 이후 아테네는 계속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도시는 급격히 부유해졌지만 그분은 동시에 질투와 불안을 함께 불러왔습니다. 아테네는 동맹 도시들로부터 곡물을 거두었고 그 곡물은 아크로폴리스의 신전과 웅장한 도시 건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찬란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목소리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당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힘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이때 시민들은 점점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질문보다 확신을 찾기 마련이니까요. 그 틈을 파고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소피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 잘하는 기술을 가르쳤고 진실보다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정에서는 가장 옳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 말하는 사람이 결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정반대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정말로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까? 그 선택의 끝을 당신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아테네 민주정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민주정은 다수의 결정으로 움직이지만 그 결정이 항상 옳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연세를 살아오시며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모두가 박수쳤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는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일 말입니다. 아테네는 이 깨달음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도시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급하게 만들고 급함은 질문을 귀찮게 만듭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냐? 나라가 위태로운데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현대에만 쓰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도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적을 돕는 말도 아니었고 체제를 무너뜨리자는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질문을 위험한 침묵의 씨앗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누군가를 조롱하지도 않았고 체제를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각을 되돌려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정은 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속으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노인은 우리의 확신을 흔들고 있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싶은 것을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크라테스가 의도적으로 체제를 공격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아있는 기록들 역시 그를 선동가라기보다는 불편한 거울 같은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결국 그를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과연 그 재판은 정말 신을 부정한 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질문을 감당하지 못한 사회의 선택이었을까요?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공식 혐의 중 하나는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딘가 모호하고 애매한 표현이지요. 하지만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사회에서 젊은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곧 병사가 될 사람, 정치를 맡을 예비 시민, 그리고 도시의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 젊은이들에게 정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미 배웠다고 믿는 것들을 하나하나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생각해 본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들은 말이냐? 그 말이 틀렸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 질문들은 젊은이들에게는 신선했고 어른들에게는 불안했습니다. 특히 귀족 가문 출신의 청년들, 미래의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소크라테스 곁에 모이는 모습은 기성세대에게 위협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집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애들은 어른 말은 안 듣고 저 노인 말만 듣는다더라. 대체 뭘 가르치길래 아이들이 질문만 늘었나? 여러분도 비슷한 세월을 겪어오셨을 겁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해왔지요.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하지만 기록을 조금 더 차분히 들여다보면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특정 사상이나 정치적 주장을 주입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남긴 흔적은 생각하라, 스스로 말해보라, 확신을 의심해보라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즉각 고개를 끄덕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관습, 명예, 권위 같은 단어 앞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테네 사회에 불안을 안겼습니다. 질문하는 젊은이는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아테네는 점점 궁지에 몰렸고 전쟁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사회 전체를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젊은 귀족 출신 제자들 중 일부가 훗날 아테네에 상처를 남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소크라테스에게 치명적인 그림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 지었습니다. 그 노인이 질문을 가르쳤다. 그래서 저 젊은이들이 기존 질서를 부정하게 되었다. 이 연결은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크라테스 자신이 그 제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과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명확한 책임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존재, 늘 질문을 던지던 그 노인은 가장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불안할 때 조용히 생각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의심받는 장면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를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젊은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아테네 사회에는 너무 사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지요.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렇다면 아테네는 왜 그를 신을 부정한 자로 몰아가야 했을까요? 소크라테스에게 씌워진 두 번째 혐의는 아테네의 신들을 부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종교 문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아테네에서는 국가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법이었고 신을 향한 제사는 곧 도시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올리고 정치적 결정을 앞두고 신탁을 구하는 일은 아테네 시민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한다는 말은 단순히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의 약속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했을까요? 기록을 차분히 살펴보면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신을 말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던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욕망과 확신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신이 그렇게 말했다. 신이 원하신다. 이 말 뒤에 숨은 인간의 선택을 그는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정말 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당시로서는 꽤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독점하려는 인간을 의심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주 언급한 다이몬이라는 내면의 목소리 역시 오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는 신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때 조용히 제지하는 양심의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미묘한 차이를 굳이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시대에는 복잡한 설명보다 단순한 낙인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 노인은 기존 신들을 믿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들먹이며 젊은이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 말은 사실과 해석이 뒤섞인 채 아테네 시민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판단하기 쉬운 말 한 줄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크라테스가 공식적으로 신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신전에서 제사를 거부했다는 증거도 의식을 방해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이라는 혐의는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지치고 정치적 판단에 흔들리던 아테네는 누군가를 믿고 따르기보다는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노인은 그 배제의 대상이 되기에 너무도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거리에서 법정으로 옮겨갑니다. 질문하던 노인은 이제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법정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변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가들의 치열한 공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테네의 재판은 전문 판사가 아니라 시민 배심원 수백 명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논리만큼이나 감정과 분위기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당연히 사과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해가 있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젊은이들과 거리를 두겠다. 이런 말 한마디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평생의 삶을 차분히 되짚었습니다. 나는 시민 여러분을 괴롭히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자고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무죄를 주장하는 변명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다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걱정했을 뿐이라고. 여기서 그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평생 믿어온 태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어떤 말은 사람을 설득하려 할수록 가벼워지고 어떤 말은 그냥 살아온 그대로 말할 때 오히려 무거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무거운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겸손했지만 태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풀어준다 해도 나는 앞으로도
같은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현명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재판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부정하면서 목숨을 연장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이미 살아온 시간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훗날 이 장면을 글로 남깁니다. 물론 이 기록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완벽히 그대로 옮긴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조차 그의 태도를 완강함이 아니라 일관됨으로 보았다는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은 끝을 향해 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유죄라면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라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형벌을 스스로에게 제안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왜 배심원들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재판이 유죄로 기울자 이제 법정에는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벌을 정하는 절차였습니다. 아테네의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도 형벌을 제안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현실적인 형을 제안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은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이 말은 비웃음을 샀고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많은 배심원들에게 그의 태도는 반성 없는 오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사람들은 사과보다 굴복을 원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결국 형벌은 사형으로 결정됩니다. 독배를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며칠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에게는 도망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간수는 매수할 수 있었고 도망칠 길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죽는 건 아테네의 잘못입니다. 살아서 계속 질문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은 훗날 여러 기록을 통해 전해집니다. 물론 우리는 이 대화의 정확한 문장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비겁함 때문도 체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법을 어기고 나간다면 내가 평생 말해온 질서와 책임은 모두 거짓이 된다. 그에게 법은 완벽해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함께 책임져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긴 세월을 살며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낳는 순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목숨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이 선택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스스로는 그 선택을 끝까지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독배를 앞에 두고 그는 담담했다고 전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었다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생각해왔던 사람의 태도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죽음이 나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에는 체념도 허세도 없습니다. 그저 평생 확실하다고 말하지 않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장면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죽음 이후 그의 이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의 말이 남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그날로 끝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국가의 판결을 받아 조용히 사라졌을 뿐이었지요. 아테네의 하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아무 글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이 없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를 기억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도덕의 기준으로, 누군가는 사유의 출발점으로, 누군가는 불편한 스승으로 남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제자의 기억, 여러 기록, 여러 해석이 겹쳐진 하나의 인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태도만큼은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늘 대답보다 질문을 남겼고 결론보다 과정을 중시했으며 확신보다 성찰을 택했습니다. 이 태도는 이후 철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철학이 자연현상이나 우주의 구조에서 사람의 삶과 선택으로 중심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 돌아가는 이치보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남긴 영향은 사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테네 민주정에도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질문한 사람을 너무 쉽게 제거한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즉각적인 반성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아테네의 민주정은 이 사건을 끝으로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이 소크라테스 한 사람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죽음은 아테네 사회가 이미 깊은 균열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하나의 징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죽음으로 무언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다수의 판단은 언제나 옳은가? 불편한 말은 언제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시대를 넘어 오늘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과연 현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난 사람이었을까요?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그를 완벽한 현자처럼 떠올립니다. 마치 한 점의 흔들림도 없는 사람, 언제나 옳은 방향만을 가리킨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그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대화에서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이곤 했습니다.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그 결과는 종종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상대가 틀렸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반드시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요. 소크라테스는 이 점에서 결코 사람 좋은 어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데에도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스승이 아니라 귀찮은 질문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 정치적 선택, 도덕적 판단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후대의 다양한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철학이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씨앗만 남겼고 열매는 각자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질문은 풍부했지만 현실 정치나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태도는 무책임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말이냐?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종종 침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단순히 고집센 노인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항상 의심의 대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자신의 말조차 절대적인 진리로 굳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유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연세가 들수록 이 말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실 겁니다. 젊을 때는 모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 오히려 용기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완벽한 현자도 시대를 초월한 성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자기 생각을 스스로 점검하려 했던 사람, 그 정도의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소크라테스는 어떤 의미로 남아야 할까요? 소크라테스의 시대와 오늘의 세상은 겉으로 보면 전혀 달라 보입니다. 도시는 커졌고 정보는 넘쳐나며 사람들은 훨씬 빠르게 말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살던 시대와 우리의 삶 사이에는 놀라울 만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때의 아테네 시민들처럼 오늘의 우리는 잘 안다고 말하는 것들로 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정답처럼 외워온 생각, 다들 그렇다고 하니 의심 없이 따라온 판단들, 나이 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들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이 지점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 생각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은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출 뿐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정답을 맞히는 일보다 스스로 납득하는 삶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도 더 앞서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 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의 질문은 젊은 시절의 야망보다는 지금 이 나이에 더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도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때는 맞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이는 일이 하나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곁에 앉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으며 그저 묻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후회를 끌어내기보다는 정리를 돕습니다. 지나온 삶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미를 다시 붙여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젊은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이이고 설득할 이유도 줄어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일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겨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생각해보게 만드는 한 사람의 계기였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고 체제를 바꾸지도 않았으며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쩌면 간단합니다. 그는 답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은 시대가 바뀌면 금세 낡아버리지만 질문은 사람이 사는 한 계속 다시 살아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젊을 때보다 지금 이 나이에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남에게 증명할 것도 줄었고 경쟁할 이유도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시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는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고 때로는 고집스러웠으며 결국은 자기 사회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지금까지 남은 이유는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삶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어리석었는지는 지금도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역사 속에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방식은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길은 아니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마음에 남겨둘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자기 몫을 다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잠시 멈춰 되돌아보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 위에 서서 조용히 말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